선명상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경훈 국회 문체위원장은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불교계와 국회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은평구리 명촌노인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돌아보며 더 큰 복지불사를 서원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경쟁이 가열된 가운데 두 후보의 불교 인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을 초대해 인공지능 AI도 불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선명상의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경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인데요.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심리상담과 공공교육 등으로 확대된다면 국민 안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김경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에 들어서자 진우 스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 위원장은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인천을 지역구로 둔 3선의 국회의원이기에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의 명상센터 건립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불교 절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복합 그 명상센터 정도 이렇게 하면 꼭 뭐 불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와서 그 명상도 좀 하고 그렇게 마음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지난달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린 첫 전국순회 선명상 실천대회로 넘어갔고, 이에 김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환승객이 1년에 1,000만 명에 이른다며 명상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그 환승객들, 그게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7, 8시간, 10시간을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 인사동, 또 판문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명상센터를 잘 져놓으면. 특히 진우 스님은 최근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 복지 차원에서 선명상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번에 그 대통령께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정신적인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그게 이제 국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혀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그 지원이 되는데 사전에 그런 거를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진우 스님과의 예방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B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복지 차원에서의 명상의 확대와 문화를 통한 남북 긴장관계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 300조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이 K선명상의 발원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겠다 이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이 K컬처에 K드라마, K웹툰 여러 가지의 음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명상도 이 대한민국의 관문의 도시인 인천 여기를 좀 더 제대로 선명상센터를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서부터 선명상을 전해야 한다는 이 같은 공감은 국민 마음 안정과 K선명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이 20년 발자취를 사진으로 돌아보며 더 큰 복지불사를 서원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복지의 모델로 자리 잡은 역촌노인복지관 20주년 현장을 최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잊고 있었던 시간들을 보니까 어떠셔요? 새롭죠. 금방금방 달라지니까. 세월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로비 한쪽 벽을 따라 펼쳐진 사진 속 어르신들의 미소. 20년 전 복지관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담은 추억의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서울 은평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되고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시작과 처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헌신과 노고, 그다음에 그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사진 전시회를 통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쌓아온 공덕입니다. 여기 한 바퀴 삥 도니까 야, 이렇게 내가 세월이 많이 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지관이 저한테는 내 몸에 손등 손바닥 같은 인연을 갖고 있어요. 예, 그만큼 제가 마음속으로 복지관을 항상 사랑합니다. 마음이 서글퍼요. 처음에 60대 중반에 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80대 중반이 됐으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사진을 보니까 눈물 나오더라고요. 전국 최초 소규모 노인센터로 출발한 이곳은 2005년 삼천사 회주 성운대종사가 은평군의 노인정 4곳을 하나로 통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삼천사 인덕원을 설립하며 불교복지에 초석을 다진 성운대종사는 역촌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원스톱 토털케어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21세기형 복지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자비를 기반으로 자비복지 실천을 위한 원력으로 출발했고 더 나아가 불교복지로서의 철학과 가치를 지닌 성운대종사 이사장님만의 서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시간 속에서 역촌 노인복지관은 여타 복지관에서 접하기 힘든 특화된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서전을 시작으로 시집, 요리책 등 어르신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책을 발간하며 문화를 누리는 경험을 제공하는가 하면 구립 노인복지관 중 최초로 IT 배움터를 설치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일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지난 20년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들은 지역사회 속 노인복지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촌 노인복지관에서 PBS 뉴스 최일입니다. 뉴스 속 뉴스, 부브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명심은 어디로 기울지가 관건입니다. 초반 판세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가 주목됩니다. 두 후보의 불교계와의 인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개혁 당대표로의 선명성을 굳히고 있는 정청래 후보. 얼마 전 순직 해방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발의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들고 나왔는데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전략으로 승기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 있도록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박찬대 후보도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을 놓고 같은 듯 다른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해 불법 계엄을 기획한 주범들의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들춰 처벌하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법 제정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이 대통령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 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저마다 불교계에 대한 친근감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정 후보가 사찰의 문화재 관람 요지 행수를 봉이의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탓에 이른바 불심 얻기는 민주당의 오랜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다음 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았습니다. 대흥사 금산사로 가서 대웅전 선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제 선명상 실천대회에 참석해 불교계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인천을 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매우 각성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명심 경쟁은 본격화된 상황.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선제적으로 촉구한 박 후보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박 후보의 강수가 깜깜이 기간 동안 당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려운 일은 대신해준다. 내가 굳은 일, 지저분 일을 대신해주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명확하게 이제 본인의 방향성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만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동료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던 박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만큼 한 주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누구의 전략이 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의 원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임시집무실인 서울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마곡사 신임 주지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스님들을 잘 이끌고 대중을 화합하며 포교와 전법에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원경 스님은 스님과 신도들과 화합해서 더 나은 마곡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경 스님은 지난 17일 산중총회를 통해 과반 지지를 얻으며 4번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해방 80년, 피폭 80년을 맞아 비핵 평화를 염원하며 부산시청을 출발한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생명존중 평화순례가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정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순례단은 어제 마지막 종착지인 경남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원폭 희생자 1167위의 의패를 모신 가운데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정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과 소외된 삶에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해야 할 것을 이번 순례를 통해 절실히 느낀다며 전쟁 없는 세상,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령제에는 순례단에 참가한 이꼬 스님과 유키 스님 등 일본 스님들이 위령각이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원폭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평화순례단은 폭염 속에 지난 19일 부산시청을 출발해 경남 밀양과 창녕 등을 거쳐 160km의 길을 도보로 순례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도 없었던 25년 전 학연 시절에 이 같은 질문을 품고 AI 로봇 불성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을 지낸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인데요.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BBS가 만난 사람은 오늘과 다음 주 2차례에 걸쳐 보일 스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 나오셨습니다. 자,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자 열심히들 생업에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스님들도 역시 지금 하한 것 중에 열심히 각처에서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이렇게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불교와 AI 관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선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AI를 연구하시고 저서도 펴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여 전이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졸업 논문, 학인 스님 시절의 졸업 논문 주제가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AI를 주제로 논문을 쓰실 생각을 당시에 하셨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기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참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네. 그 질문의 힘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딱 한 번의 질문이었죠. 우리 방장 선생님도 로봇이면 AI면 네. 법문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얘기하다가 순간 AI도 만약에 수행하거나 고도화된다면 네. 불성이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네네. 그런 얘기가 이제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같이 된다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막 토론 아닌 토론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주제는 재밌었는데 소위 말해서 선행 연구라 그러잖아요. 예. 앞서서 이런 주제를 다룬 뭐 논문도 없거니와 그렇죠. 책도 없거니와 일단은 AI가 그 당시에는 일단은 수준이 지금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네. 아예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 이 논문은 AI 로봇의 불성에 대해서 네.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셨을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이게 고도화되고 사람과 같이 사유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통찰력을 또 전해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걸 단지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느낌으로서 기계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시대에 그래서 저는 AI 기술은 무조건 계속 발전할 거라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방향이 됐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것은 이제 AI가 단순히 공학 영역, 테크놀로지라고만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AI라는 담론은 공학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철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윤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로 됐다 이미.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단순히 공학자들이 할 영역이라고 미뤄서 내버릴 게 아니라 끊임없이 AI 윤리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제 규제 법안의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우리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바르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지혜롭고 자비롭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느냐를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논의의 담론으로 끌어들여서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러면 일단 그 AI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인간의 삶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AI가 대신 뭐 수술도 하고요. 또 뭐 AI 로봇이 또 이제 뭐 메이드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스님 말씀에 따르면은 AI 그럼 스님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AI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이진법, 디지털, 생성과 소별로 이루어지는 거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I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논리 연산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지식의 직접, 정보의 직접에 쌓아놓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속에서 어떤 불교에서 적어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과
연결되거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수적 입장으로 경전에 충실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요즘에는 원래는 단연코 에이전트 AI의 해라고도 하거든요. 일일이 넌 요거 해 하면 요거 하면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딱 알아먹어서 그 전체적인 일을 컴퓨터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폴더를 직접 열어보고 다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에이전트 나의 다양한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행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에이전트 AI들이 상용화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들을 고도화시키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고 또 이미 뭐 챗GPT가 인간이 해야 되는 많은 생각들, 고민들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AI를 이제 철학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너무 워낙 요즘 많이 보편화된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만, 이제 AI라는 이런 형태의 기술들을 자기 업무에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뭐 과거에 한 뭐 2, 3 정도의 차이였다면 앞으로 10 혹은 뭐 20, 30, 100까지 차이. 그러니까 기술의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개인 간의 역량의 양극화가 AI 기술을 활용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저는 벌어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AI 로봇일지라도 내 곁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케어해주고 또 정서적 교감과 유대를 나눴던 존재라면 설령 그것이 AI 로봇일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우리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 지나가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를 뭐 몇 년 이상만 몰아도 애착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그런 AI 로봇이 뭐 실체가 뭐고 본질이 뭐냐 따지는 그런 과거의 우리 사물과 현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관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또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철학 사조 속에서 그러한 담론들을 담아내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보는 방식들은 이제 부처님이 얘기했던 연기법, 즉 관계 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이제 봐야 된다.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또 적어도 나하고 어떤 지금 관계들을 맺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게 되더라고요. (7월 26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